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대략 460개 정도 된다고 해요. 화났어, 힘들어, 기분 나빠를 비롯해서 좋아, 행복해, 즐거워와 같은 긍정 단어까지.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긍정의 최고 상태로 꼽는 단어는 뭘까요? 바로 거추장스럽지 않고 가볍고 편안하다라는 뜻의 홀가분하다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런 건가 봐요. 무엇이 보태져서 가득 찬 상태일 때보다 비워서 가볍고 편안하고 가뿐한 상태일 때 더 큰 기쁨을 느낀다는 점이 새로운데요. 지난 14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마음이 이 홀가분하다와 가장 비슷하겠죠? 홀가분하게 비워낸 마음에 책이라는 양식을 채워보는 시간. 군종교구 박재우 신부님과 함께하는 주일 아침 북카페. 신부의 책장. 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재우 신부님, 군종교구 박재우 신부님, 저희는 처음 뵙는 걸까요? 얼굴로는 우리가 처음 만나는 거지만 뭐 청취자분들께서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어. 맞습니다. 네, 떡볶이. 저도 거기서 목소리 처음 이렇게 들었어가지고 네. 그때 너무 좋은 목소리를 지니고 계셨어가지고 놀랐었는데 여전히 아이고, 목소리가 아이고.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작년 한 이맘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쵸? 한 11월 이쯤이었던가요? 사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목소리가 좋았던 건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입사하고 PD로 일하고 있을 때 오디오 녹음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해주셨던 처음이 이제 박재우 신부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기억인데 오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또 이렇게 같이 녹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또 왔네요. 그럼 제가 처음이라 좀 미숙할지 모르겠지만 신부님, 프로 신부님께 잘 묻어가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번 달 어떤 책 들고 오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오늘의 책은 20세기 명소 중 하나로 이렇게 뽑히는 명작이죠. 네, 에리 브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와, 저도 이거 들어봤는데 도전했다가 대학생 때 이렇게 살포시 덮었던 기억이. 너무 근데 예쁜 책이고 기본적으로 사랑이 또 전 시대를 통용하는 어떤 네.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또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또 사람들이 모든 세대가 항상 묻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물론 오늘의 책이 그 답을 뭐 직관적으로 사실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작가가 혹시나 해서인지 머릿말에서 그래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랑의 기술에 대한 편리한 지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실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오히려 사랑의 기술은 사랑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사랑하는 능력이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현대사회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데 집중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ow to Love에 대해서 1, 2, 3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한 책은 기대했다면 가라. 그렇죠. 그게 아니다. 이런. 오히려 좀 더 복잡 미묘한 더 느낌들이 더 강합니다. 그렇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사실 신부님이랑 얘기를 하려고 집에 책이 있길래 가지고 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책이 진짜 두꺼운 거죠. 생각보다 네. 근데 읽을만 하실 겁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집에 있는 책은 아마 다른 에리 프롬 책과 좀 엮여 있어서 맞아요. 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 함께 오지는 못했지만 오늘 그 두꺼운 책을 신부의 책장과 함께 잘 한번 독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간략히 소개도 잘 해주셨는데 신부님 사실 사랑이란 그 고귀하기도 하고 좀 추상적인 그 가치가 기술이라는 구체적인 단어와 만난다는 게 좀 저는 이질적이면서도 신선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랑은 감정 그 이상의 의미하고 또 색깔을 지니고 있으니 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또 기술이 있어야 또 멋진 색도 더 입힐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디벨롭 해주기도 하고 단련해주는 게 기술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로 이해를 했는데 그럼 내용을 좀 읽어보고 함께 얘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으로 낭독을 해볼 구절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책 안에서 사랑은 기술인가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작가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지 지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은 기술인가? 기술이라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혹은 사랑은 우연한 기회에 경험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행운만 있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즐거운 감정인가? 이 작은 책은 사랑은 기술이다라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물론 사랑은 즐거운 감정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행복한 사랑 이야기,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놓는 무수한 영화를 보며 사랑을 노래한 시시한 수백 가지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특별한 태도는 몇 가지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전제는 단독으로 또는 결합되어서 이 태도를 뒷받침해준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사랑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태도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 전제는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가정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사랑할 또는 사랑받을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사랑에 대해서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가정에 이르게 하는 세 번째 오류는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 상태, 혹은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동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남남으로 지내오던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밀접하게 느끼며 일체라고 느낄 때 이러한 합일의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유쾌하고 가장 격앙된 경험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두 사람이 친숙해질수록 친밀감과 기적적인 면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적대감, 실망감, 권태가 생겨나며 최초의 흥분의 잔재마저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 그들은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다. 사실상 그들은 강렬한 열중, 곧 서로 미쳐버리는 것을 열정적 사랑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할 뿐이다. 이러한 태도, 즉 사랑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는 태도는 반대의 경우에 대한 압도적 증거에도 아랑곳 없이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으로서 지속되고 있다.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활동이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것이 다른 활동의 경우라면 사람들은 열심히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려 하고 개선법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활동을 포기할 것이다. 사랑의 경우 포기는 불가능하므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것 같다. 곧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네, 군종교구 박재호 신부님과 함께하는 주일 아침 북카페 신부의 책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가운데 한 부분 들으셨는데요. 사랑을 배운다는 말이 참 쉬우면서도 어렵더라고요. 사랑을 배운다는 건 대체 뭘까? 그리고 이게 배워서 되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라는 작가의 말이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내가 사랑하려 하기보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에만 더 집중하는 현대 사회를 조명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의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또 이렇게 또 함께 또 버무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맞아요.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데, 사랑이란 감정을 어떻게 그 관계로 지속을 할지 또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사랑하고 싶다는 사람은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또 사랑을 배우기 위해 또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또 쉽사리 우리가 답을 많이 못하는 게 현실인데, 그걸 또 작가가 또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덧붙여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나는 대목이긴 했는데요. 이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 있지 않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관점에서도 다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랑 또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종교적인 의미의 사랑 역시도 그 의미를 공부하고 실천하려 노력해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또 어떠할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 비판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도 공부하고 실천해야겠죠. 네. 사랑이 정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시작하면 미로에 헤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사랑인데, 계속 배우고 공부해야겠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 이어서 가등 중창단의 사랑한다는 말은. 그럼 이제 나아가서 두 번째 낭독 구절 같이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눠볼 부분은요, 사랑의 이론 중에서 이렇게 골라와 봤습니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듯하지만 사실은 매우 애매하고 복잡하다. 가장 광범하게 퍼져 있는 오해는 준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오해다. 성격상 받아들이고 착취하고 혹은 저장하는 것을 지향하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준다고 하는 행위를 이러한 방식으로 경험한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주려고 하지만 단지 받는 것과 교환할 뿐이다. 그에게는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것은 사기당하는 것이다.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주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덕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행위에서만 성립된다. 그들의 경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낫다는 규범은 환희를 경험하기보다는 박탈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다. 생산적인 성격의 경우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나는 매우 큰 환희를 느낀다. 나는 나 자신을 넘쳐흐르고 소비하고 생동하는 자로서, 따라서 즐거운 자로서 경험한다. 주는 것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다고 하는 행위에는 나의 활동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준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물질적 영역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역에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반드시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의 모든 표현과 현실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는 타인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시킨다. 그는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주는 것 자체가 절묘한 기쁨이다. 그러나 그는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에 무엇인가 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야기된 것은 그에게 되돌아온다. 참으로 줄 때 그는 그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는 자로 만들고 두 사람 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는 행위에서는 무엇인가 탄생하고 이와 관련된 두 사람은 그들 두 사람을 위해 태어난 생명에 대해 감사한다. 이 말은 특히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은 사랑을 일으키는 힘이고 무능력은 사랑을 일으키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네, 에이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그중에서도 사랑의 이론 가운데 한 문단 듣고 오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밀접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이 책이 1956년에 세상에 나왔었는데요. 네.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진짜요. 네, 그중에 한 부분이 방금의 텍스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현대사회의 사랑을 보면 가끔은 등가 교환의 법칙을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넌 이만큼 줘야 하고 내가 아이를 낳아줘서 이만큼 손해봤으니 넌 이만큼 채워야 되고 내가 돈 벌어오니까 넌 집안일을 이만큼 해놔야 되고 아니 내가 이만큼 돈 썼으니까 이 정도씩엔 이런 스탠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맞아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반성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잃은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작가가 말하는 사랑의 무능력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작가는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눈 텍스트 뒤에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좀 다음과 같아요. 만일 당신이 사랑을 일깨우지 못하는 사랑을 한다면 곧 당신의 사랑이 사랑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만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생명의 표현에 의해서 당신 자신을 사랑받는 자로 만들지 못한다면 당신의 사랑은 무능한 사랑이고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남겼죠. 네. 마르크스가 참 저도 옛날에 배웠던 대목이지만 말을 굉장히 강경하게 하는 철학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랑에 있어서도 속된 말로 얄짤없네요. 그렇죠. 아주.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대목이 저도 이 두 번째 낭독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가장 실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계산적일 수 있는 능력자와 무능력자를 사랑의 개념으로 들여다보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을 줌으로써 그에게 뭔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면 무능력자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능력자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는 어떻게 능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겠지만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봤으면 해요. 네. 끊임없이 주는 사랑이겠죠. 이것을 보다 보면 우린 왜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야 한다고 하는데 네. 왜 그런 사랑을 지향하고 있는가? 네. 우린 천주교 신자로서 어떤 사랑을 지향하는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데요. 네. 이 물음이 새로운 의미의 사랑의 기술을 만들고 또 사랑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또 예수의 사랑은 또 다르게 본받을 점도 있고 그런 뭐 여러 거겠죠? 가지 사랑이 결국 관통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묻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신부의 책장 녹음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랑의 기술이란 책이 선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신부님과 제가 했던 말이 저희가 과거에 아주 어렸을 적에도 이 책을 읽은 적이 있고 최근에 다시 보니 좀 새롭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은 이 책을 처음 몇 살 때 접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몇 살 때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네.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하고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도서관에 그냥 있었는데 제목 자체가 근데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사랑의 기술이니까 되게 매력적인 제목이 사실 에리 프롬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처음 접했었던 건데 네. 도서관에서 이제 우연히 이렇게 발견한 것들을 쭉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때 느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것 같은 게 그때는 어떠셨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은 네. 그때 그 책의 느낌은 되게 명언을 되게 찾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네, 멋진 말? 오 이런 것 표현이 있나? 되게 그런 느낌이었다면 근데 이번에 제가 읽었을 때 느낌은 이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그 느낌들이 훨씬 더 많이 오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이 책도 진중문고에서 네.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이 책이 있네? 하면서 뽑으면서 다시 읽기 시작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의 느낌하고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똑같이 뽑아서 읽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나?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빌려서 왔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확실히 좀 맞아요. 다른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엄청 공감됐어요. 방금 말씀 듣는데 20대 초반에는 내가 이런 문구도 알고 있어 하면서 괜히 책 읽고 나면 친구한테 한마디 더 해보려고 뭔가 멋진 문장 필사도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책을 읽을 때 보면 조금 더 활용적인 측면, 실생활에 좀 대입해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한 21살 때인가 처음 접했거든요. 저는 사실 신부님처럼 책장을 뒤적거리다 발견한 건 아니었고 되게 목적 지향적으로 뭐 방송 일을 하기 위해서 읽어야 할 50선 이 중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신부님 말씀처럼 사랑이 뭘까? 그때 제목이 굉장히 매혹적이어서 이 책부터 읽어야지 하고 도전을 했었는데 그때 읽기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단어들도 좀 어려운 게 많고 사랑 그 자체도 추상적인데 그걸 더 추상적으로 만드는 느낌도 있었는데 오늘 낭독을 하면서는 좀 다르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얻은 경험들이 있고 생각들이 맞아요. 또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책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각자 가진 경험의 크기만큼 보이는 게 그 작은 책 속에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종이책으로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또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부의 책장으로 우리 함께하게 된 군종 가족들은 정말 럭키다, 행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신부의 책장 신부의 책장 많이 들어주시고 샵 1053 빵톡으로도 앞으로 읽고 싶은 책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신부님이 곡 하나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윤도현 밴드의 좀 오래된 노래죠. 사랑할 거야 라는 이렇게 곡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단순합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가사 내용처럼 오늘보다 더 이렇게 사랑하겠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자. 뭐 그런 의미로 가져와 봤어요. 사랑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우리 맞아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네. 신앙이 없으시더라도 사랑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을 하고 싶어 하고 네. 그런 시대니까요.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랑의 기술과 함께 좋은 또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신부의 책장 함께해 주신 박재우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